안녕하십니까.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더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오늘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새 얼굴입니다. 김수민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통해서 건강 정보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문진수 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건강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혹시 뭐 그렇게 추위를 막 느낄 만한 정도의 온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너무 차갑다,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수족냉증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족냉증 증상이라는 게 뭐 그 어떤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겨울철에는 굉장히 몸이 위축되고 긴장되고 또 이러다 보면 생활에 또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는 어때요? 네, 저는요 항상 이렇게 핫팩을 들고 뒤에 다닐 숨기고 만큼, 계셨군요. 네, 들고 다닐 만큼 참 손과 발이 찹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손발이 따뜻한 편입니다. 뭐 의학적이지는 않지만 네. 손발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도 따뜻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그냥 좀 일반적으로 좀 차가울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심하거나 이제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질환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의 조언이 딱 바로 이어지죠. 네. 정말 이렇게 여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손발 차가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수족냉증의 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저 손과 발만 따뜻하게 만들기보다는 온몸 전체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겨울철 체온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매주 이제 지난 그 주제들 중에 좀 더 관심을 모았던 주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정리해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방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죠. 네, 사실 저는 유방 질환하면 유방암밖에 몰랐거든요. 네. 유방암 말고도 유방 질환 다른 게 있나요? 네, 사실 유방 질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암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방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유방의 크기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가 만져져요라고 해서 걱정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유두에 분비물이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병원 오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유방에는 그거 외에도 많은 질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유방 질환 가운데 유방암 이것을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여성암 발병 1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역시 유방 질환 중에서도 유방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우리가 사실 암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도 암 환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암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모르거든요. 우리 몸엔 아주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정상적인 세포라고 하면 분열되고 성숙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어느 정도 성숙을 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성장할 뿐더러 네.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장기로 가서 성숙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장기라고 하는 것이 뇌나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우리 몸의 생명에 필요한 조직에 가게 된다고 하면 과하게 성장하다가 그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과하게 성장한다고 해도 자기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혹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그냥 혹일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장기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특별히 유방에서 생기는 암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한 지가 오래됐고요.
수없이 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암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암만 좀 조심하신다고 하셔도 건강한 생활 오래 사시는 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사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암의 발생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유방암의 원인을 한 가지로 딱 정의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것에 한 90% 정도는 생활 습관과 환경과 연관된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1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활 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일반적인 암들이 발암 인자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세포의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주는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중에 10% 정도는 자녀나 또 가족, 형제 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암 예방 10대 수칙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반적인 암의 예방 수칙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 식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면 체중을 늘지 않도록 비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모든 것에 가장 언제나 듣고 계시는 음주와 흡연이 상당히 암에 유발하기 때문에 금주하고 금연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그런 작업 환경 내에서 네. 그런 발암 인자를 우리가 조심하는 것. 특별히 음식물에는 타고 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여성암에는 그런 성생활에 연관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서 미리 그거를 알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예방 10대 수칙,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암을 유발하는 그 근무 환경,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놓여 계시다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성분들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이 유방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시작할 때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유방암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 2002년부터 여성암의 1위가 유방암이 되는 것부터는요,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요. 해마다 그 발생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도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혼인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출산도 적게 하고 수유도 하지 않고 이러한 원인들이 유방암이 늘어난 거라고 원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40대에서 49세까지 40대에 제일 유방암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어린 나이에도 유방암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뭐 비만 인구의 증가나 흡연 인구의 증가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지금 출산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의 경험이 없거나 등등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대체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말씀 주신 것은 어떤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유방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들, 그래서 초경을 빨리 했다든지 아니면 폐경이 늦었다든지, 그다음에 임신하는 기간에는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는 기간들, 그리고 수유하지 않는 시간. 우리나라가 뭐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도 거의 최하위가 돼 있고요. 네. 또 수유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요. 비만한 것도 에스트로겐의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만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의 노출과 유방암과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호르몬도 호르몬이겠지만 지난번 또 방송에서 봤듯이 가족력도 꽤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인자 중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 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유방암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한 1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모나 형제 자매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그 유방암의 발병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형제 자매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머니에게도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한 30배까지도 늘어난다고 돼 있으니까 특별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신경 쓰셔서 미리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조기 발견, 초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전과는 다른 증상이 몸에서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바로 정기 검진, 건강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빨리 발견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치료력과도 바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유방암의 치료에서도 조기 치료가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이유는 1기에서 우리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98%까지 치료율이 좋아서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기나 3기로 가면 90%, 70%까지 재발률이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기 이상이 되면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다른 암처럼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또 암을 재발시키는 데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아주 좋은데요. 보통 1기일 경우에는 재발률이 보통 한 5%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3기 이상이 되면 재발률이 60%까지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재발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유방암의 치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집에서 뭔가 조금 다른데,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바로 병원으로 가지지 않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인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유방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봐요. 네, 예.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건데요. 네. 제일 검사하기 좋은 시기는 생리 끝나고 한 3, 4일 후가 제일 좋고요. 그때가 제일 유방의 크기도 작아지고 이상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리가 없는 분들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뭐 매달 1일이나 말일이나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일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유방에 이제 피부에 변화가 생겼는지 보는 거하고요. 특별히 멍울이 만져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없던 분비물이 나오는 게 있는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대칭으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보셔서 양쪽에 대칭이 잘 돼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뭐 피부가 함몰되거나 또 변화가 생겼거나 유두의 모양이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가 진단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럼 이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검진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병원에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분비물이 없다가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오시는 분도 꽤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검진을 하다 보니까 한쪽 유방이 조금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쪽 피부가 조금 이렇게 다른 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오셔서 요즘 자가 검진을 통해서 병원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뭔가 증상이 좀 유방암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암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유방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유방에 통증이 있게 되면 이제 암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방의 염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유 중인 그런 산모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방의 염증처럼 생기면서 뭐가 아프고 병원 오셨는데 검사해 보면 단순한 염증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방에 혹이 만져졌는데 그 농양인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또 유방에는 이제 유두가 그 외부랑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간 균들 때문에 유방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유방이 빨개지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밤새 암일까봐 잠 못 주무시고 그렇죠. 오셨는데 예. 단순한 염증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잘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에 이제 혹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많이 겁을 내시는데 섬유선정이라고 흔한 양성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서 네.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병원을 네. 찾아보시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자가진단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뭔가 이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 유방암 검사 기술도 또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AI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들을 도움받고 있는데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방 촬영을 한 그런 사진들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네. AI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그런 사진을 많이 본 그런 AI가 이제 환자들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확인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꼼꼼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자료들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도 잘 발견할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미리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요즘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종양이 생기더라도요. 이게 다 악성이어서 암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검사를 통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방에 명월이 발견된다고 해도 암인 경우는 대부분 10% 정도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유방 검진을 해보시면 한 10분 중에 한 서너 분은 혹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요. 이제 혹이 발견이 되면 이 혹이 암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요즘에 많은 발견들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공흡입 검사라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늘만 찔러서 조직을 빼어내게 되면 그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거의 99% 확인할 수 있어서 전에처럼 뭐 수술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우리가 혹이 발견이 되고 혹시라도 암이 의심되는 모양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검사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미리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제 악성으로 결정이 됐다면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암이 발견이 되면 암을 제거해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모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수술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임파선을 통해서나 혈행을 통해서 우리 몸의 아주 위험한 부분,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뇌 같은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화학요법이나 호르몬요법, 그다음에 포지역 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을 발견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암이 발견됐는데 수술하자는 얘기가 없으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는 네. 얘기할 수도 있어서 예. 여러분들은 이제 발견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요. 최근에는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화학요법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선행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술 성적을 좋게 하고 수술 법인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요법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것은 유방의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암의 개념과 특징을 처음에 설명해 주시면서 암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다. 그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씀 주신 대로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도 남아 있다면 그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하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고 네. 뭐 흔히 뭐 드라마에서 이제 머리가 다 굉장히 빠져서 힘든 암 환자 시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니까요. 근본적으로 머리가 없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항암제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빠지지 않는 항암제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항암제를 쓰고 또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표적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눈으로 다 제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임포선이나 아니면 피를 통해서 온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암세포를 제거했지만 일부가 벌써 다른 장기에 가 있다고 하면 그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일기에서 아주 펴지지 않은 일기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런 치료를 해서 전신적으로 어딘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횟수나 간격도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암제를 아까 많이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초기에 나는 항암제는 맞으면 환자들이 거의 식사도 못하고 많이 구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많은 그런 장점은
많이 늘리고 단점은 줄인 항암제를 개발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항암제는 전에처럼 많이 맞지 않고 몇 번만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작용을 줄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2, 3주에 한 번씩을 맞게 되고 뭐 최근에는 대부분은 3주에 한 번 정도 항암제를 맞고 이제 맞게 되는 거를 한 6번 정도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환자의 그런 병기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요. 그다음 환자가 항암 치료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효과에 따라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럼 환자마다 약간씩 그런 다르지만 그걸 몇 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혹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항암제를 중간에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항암 치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유는 환자마다 다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네. 환자의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암세포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 환자가 표적 치료가 잘 될 것인지 아니면 호르몬 요법이 좋은 환자인지 아니면 항암제가 더 좋은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가 더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계속 좋은 그런 항암제를 또 좋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암으로 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치료 이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유방암의 원인이 뭔가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원인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쉽지는 않지만 결혼을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유를 오래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건강한 신선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모두가 사실 원하는 비만 관리, 뭐 누구나 뚱뚱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쉽지는 않은데 이 비만 관리가 단순히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우리 신체에 상당히 중요한 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뭐 음주 흡연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의 그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족들의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검진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을 수는 없지만 빨리 찾아내는 것은 꼭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유방질환 가운데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총정리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하면서 늘 느끼지만 무엇보다도 내 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일단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또 인터뷰해보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더 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예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또 사실 지금 뭐 2차례 출연해 주신 네.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병들이 조기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발견을 하면 아주 간단히 큰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 조금 늦게 되면 방심하게 되면 큰 병이 되어서 심지어는 생명에 지장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검진도 하시고 자가검진도 하시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이 되니까 사실 그리운 분들 또 좋아하는 분들과의 자리가 굉장히 절실해지고 그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12월이죠. 자, 올해는 가족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겨울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